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한 투자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2008년에는 전 세계 돈의 42.5%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는요 50.1%로 늘어났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 모든 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 부자들이 갖고 있다. 반면에 하위 50%는 전 세계 돈의 1%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국제금융 전문가이시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와 함께 그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 1%가 전 세계 돈의 50% 이상을 갖고 있다. 지금 소득 불평등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생겼나에 대한 논의인데요. 대체적으로 크게는 한 두 가지 흐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이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기술, 예를 들어서 최근 같으면 뭐 AI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수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쪽으로 부가 쏠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흔히 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뭐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이제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부의 독점 현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아무튼 1%가 절반 이상의 돈을 다 갖고 있다. 돈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먼저 경제학자로서 돈의 정의를 내려보시면. 실제로 이제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돌멩이가 돈으로 쓰였던 적도 있고요. 금속에다 돈을 표시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다 금 같은 거를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종이에 쓰여진 걸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전자 형태로 된 화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돈에 구현되고 있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돈은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곳 우리나라에서 빵을 가지고 굳이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들고 가면 거기서 똑같이 빵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젊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모아뒀던 저축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간을 넘어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 그렇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표시하는 방식을 돈이라고 정의하고요. 이것을 우리 하나의 이제 개념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경제를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혈액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날르듯이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들을 실어 날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일종의 신뢰이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에선 하나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환 가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교환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 물건과 저 물건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돈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이득을 주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손해를 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에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순기능적인 거는 우리가 반드시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하던 시절에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만 교환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욕망의 일치가 성립돼야만 물물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욕망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수단이 있게 되면 서로 교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화폐의 순기능, 돈의 순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또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도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순기능이 어떻게 잘 발현되는 가운데 역기능을 줄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어떤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물건의 값으로 돈, 그다음에 사람이 노동을 하죠. 일을 하면 그것의 값으로 돈.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쉬운데 돈이 돈을 번다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네. 국제금융 전문가이시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도 아니고 노동도 아닌데 그냥 돈 가지고 또 돈을 벌게 만드는. 네, 네. 여기서부터 뭔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이제 실제로는 자본의 형태로 진화되면서 자본이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도 나타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실제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시대 같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집단에서만 금융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는 엄청나게 높은 고리대금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농산물이 났는데 많은 농산물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농산물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또 돈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경제에 흘러가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혈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결국은 이쪽에 있던 산소를 저쪽으로 옮겨줘서 인체가 돌아가게 하듯이 이쪽에 있는 재화나 물건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그것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이제 금융의 역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자본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대 경제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가가치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 성장에는 자본도 필요하고 또 노동도 필요하고 사실 기술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로머 교수 같은 사람도 혁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자본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사람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 사실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너무 부에 의존한 경제성장 또는 너무 개인에게만 의존한 경제성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금융이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금융이 또 지나치게 일종의 금융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금융이 돈을 낳는 이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그 혁신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처음 시작했던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술을 독점하게 되니까 부가 한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쏠려버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요.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불평등이 다시 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고착화된 불평등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것이 고착화되면
결국은 다른 기술 혁신이나 다른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제도 사실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 기술 혁신 같은 부분을 많이 얘기한 이제 슌페터 같은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슌페터 같은 경제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가와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인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예.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자본가를 기업가로 생각하고 기업인을 자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그냥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사회에 팽배해지면 그 사회가 성장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그 성과를 통해서 얻어내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멸시하거나 사회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또 역시 경제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슌페터는 자본가와 기업인을 구분했지만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기업을 일구고 큰 기업일수록 기술을 독점하고 그래서 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게 현실 아닐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 이제 과거에는 그 두 가지가 많이 결합돼 있었고 그러한 경제가 유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이제 체제가 생기는데 그게 말하자면 잘 돌아가는 기업의 형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단순히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거에도 중세 시대나 이런 때도 자본을 독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토지를 독점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할 필요가 어떤 의미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부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혁신이라는 이름의 위험을 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기업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본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노동 그리고 기술자들의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상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개념들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경제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 같은 현실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자본이 없던 시절에는 이 자본을 어떻게 하면 축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축을 엄청나게 강조를 그랬죠.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때는 이 자본이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돈의 역할이 상당히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는 바람직한 형태입니까? 금융, 즉 자본과 기업이 좀 서로 분화되어 있고 자본을 조달해서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을 합쳐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경제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어떤 게 영역은 잘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의 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던 산업들이 있었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들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냉엄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도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성과에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경제 침체를 오랫동안 겪는 기간을 보면요. 결국은 이 경제 침체를 지금은 이제 일본이 상당히 극복을 하게 됐는데 이 예.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다가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성과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성과가 계속 가라앉고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 성과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놀라울 정도의 경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또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 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미국도 빈곤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소득 불평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또는 교육을 안 받더라도 내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실제로는 중요하고, 그것이 돈이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지는 일종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이야기 시작했던 이 부의 양극화 부분하고 경제 성장, 그것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하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한번 그냥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그 지수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불평등이 조금 더 심하죠. 일반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니 개수와 같은 이 불평등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소득 불평등은 아주 극심한 정도는 사실 아닌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소득 불평등도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 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 계층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도 상당히 심각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상황이 나쁜 나라 중에 하나로 맞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퇴한 분들 가운데 소득이 없고,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언론에서 이제 어렵게 뭐 파지를 주시거나 정말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 게요. 실제로 노인 빈곤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일반적인 소득 불평등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그런 국가들이 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나 최저선은 조금 위에 올라가 있는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등은 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최저선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건데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뭐 최대 부자 한 100명 중에서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새롭게 부자 100등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최고 부자 100명 가운데 새롭게 거기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요 점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긴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라는 게 뭐 1, 2년 내에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10년 내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생겨나는 기업들이 계속 있고요. 물론 이제 과거부터 계속 잘 해오던 기업도 있고, 또 거기서 상속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거 이외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진 않았지만 내가 재능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사회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사회나 경제가 역동적이 되려고 정말 역동적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소득이 낮은 계층, 또는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새롭게 높이 올라가는, 사회적으로는 지위를 갖거나 경제적으로 성취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보이지 않고, 고착화된 가운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자꾸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어떤 의미에선 정리하고 여기에 있던 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도전을 하고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대기업을 나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 너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 새롭게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이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가라앉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분석에 좀 들어갑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왠지 좀 고착화된 상태인데 고착화돼서 앞서 있었던 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 이걸 대신할 새로운 것은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 진단부터 하고 해법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그 기업들을 순위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국제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새롭게 어떤 기업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까지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혁신을 얘기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의 대부분이 보고 있으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정말로 빈곤한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 돼야 될 것 같고 많은 경우에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였고요. 결국은 국제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 국제 경쟁을 이길 만한 기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가라앉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사람과 자원을 옮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 안정의 문제도 역시 같이 고려하는 그래서 결국은 혁신의 문제와 사회 안전망의 문제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에 있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금 임금 격차 또는 소득 격차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한 것을 보면 과거에는 어떤 A라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B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봐라. 아니면은 뭐 의사가 되라.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죠. 아니면 뭐 1970년대 같으면 화학공학과가 인기가 있었고, 뭐 70년대 같으면 건축공학, 토목공학과 이런 데가 이제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산업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 산업에 진입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제가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평가를 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가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실제로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정말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가능한 부분은 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진 거고요. 반면에 지금 다른 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전자산업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품목이나 이런 데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지금 어려워진 반면에 이제 반도체 품목은 남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임금 격차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특정한
바로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많은 교육이나 많은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 순간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면서 언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예.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죠, 잠재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방향 역시 그러한 인적 자본의 기본적인 교육의 흡수 능력 그리고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 흔히 말하는 back to the basic이라고 부르는 그런 능력이 강화시키는 게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